오늘 이제 축제가 열리고 있는데 여러 가지 질환들 중에서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에서 최근에 가장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염려하시기도 하고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그러한 질환이기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똑바로 한번 알아보고 어떤 식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도움을 줄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한 기본 지식을 쌓을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사실 제가 네이버 포털 검색창에서 검색을 쳐봤어요. 조현병 쳐보면 요즘에 기사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뜹니다. 사실 작년부터 해서 굉장히 불행한 사건들이 많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사건 하나가 터질 때마다 언론에서 굉장히 큰 이슈가 됩니다. 하지만 그래서 진주에서도 사건이 터졌고 부산, 전국 어디 할 거 없이 안 좋은 사건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조현병이란 이 질환에 대해서 안 좋은 인식이 생긴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런 이제 그 기사들을 하나하나 좀 자세하게 꼼꼼하게 살펴보게 되면 공통점이 있어요. 사건이 터졌는데 안 좋은 일이 벌어져 버렸는데 공통점은 이 일을 저지른, 이 일이 터지게 만든 그 피의자분이 조현병이란 병을 앓고 있었다. 하지만 제대로 치료를 받고 있지는 않았다 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몇 년 전에 입원을 한번 한 적이 있었다. 외래 치료를 한 적이 있었다. 하지만 요 근래 몇 개월은 치료를 받은 적이 없다. 병원에 간 적이 없다. 기사들 하나씩 찾아보시게 되면 그런 공통점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불행한 사건들이 터진 부분들에 대해서 이 병이 정말 위험한 병이다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치료가 필요한 병이고 대처를 잘했을 때는 얼마든지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이야기들을 제가 오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략 이런 순서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먼저 조현병이라는 병, 이름의 이제 연역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좀 드려야 되겠죠.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아시는 분도 있으시겠지만은 예전에는 조현병이라고 안 불렀어요. 정신분열병이라고 불렀어요. 들어보신 다 이제 경험은 있으실 겁니다. 미국에서는 스키조프레니아라고 부르고 있고 이제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통합실조증이라는 이제 병명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처음에 정신분열병이라는 이름을 썼는데 이 질환명에 대한 오해가 굉장히 많았어요. 이제 단어만 보면은 정신이 분열된다. 이중인격이야? 갑자기 성격이 바뀌어? 뭐가 분열이 돼? 분신술을 써? 이상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오해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정신의학회에서 이래서는 안 된다. 이 질환을 이제 그 치료하시는 환우분들에게 정말 안 좋은 편견을 줄 수 있다라는 근거에서 2013년도에 이름이 바뀌었어요. 조현. 한자어입니다. 현은 거문고나 가야금이나 바이올린 같은 그런 악기에서 이제 그 음색을 내는 현, 줄을 말하는 거고요. 조는 조율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있는 하나의 이제 뇌 운동이나 뇌 흐름을 악기에 비유했을 때 그 현을 조율하는 기능에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조현병입니다. 굉장히 문학적인 이름이에요. 어떻게 보면 철학적인 이름이고요. 자, 이웃나라 일본에서 통합실조증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통합실조, 모든 것들이 실조, 잊어버렸다, 조율이 안 된다, 기능이 안 되는 사람이라는 뜻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스키조프레니아라는 영명을 쓰고 있습니다만 이제 영어로 attenuated disorder라는 영어도 써요. 그러니까 모든 게 약화되어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OECD 선진국을 포함해서 전 세계적으로 따졌을 때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명칭하고 있는 조현병이라는 병이 어떻게 보면 제 개인적으로는 가장 문학적이고 철학적이고 부드러운 질환이긴 해요. 그래서 실제로 2013년도에 병명 이름이 바뀌고 나서 실제로 저희 환우분들이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인식 개선이 상당히 됐습니다. 예전에 내가 정신분열병 환자입니다. 부끄럽고 숨기고 남한테 말하기 힘들었던 그런 내용들이 조현병이라는 이름으로 바뀌면서 음지에서 양지로 많이들 나오셨어요. 실제로 치료로도 많이 연결이 됐었고요. 저희 통계 자료를 봐도 2014년도, 2015년도 병명이 바뀌고 나서 외래 진료라든지 입원 진료라든지 저희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보시는 환우분들의 숫자가 실제로 늘었었어요. 그런데 불행히도 작년부터 안 좋은 사건들이 터지면서 인식의 변화가 다시 좀 생겼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이야기 드릴 거고요. 실제로 그러면 이제 이게 이슈가 되는 병인데 생각보다 조현병이란 병은 굉장히 흔한 병입니다. 1%. 평생 동안 조현병이란 병에 걸릴 확률을 1%라고 이야기해요. 전 세계 공통입니다. 한국에서도 1%고 일본도 1%, 미국도 마찬가지,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 공통이에요. 1% 정도의 인구, 사람들이 대략 이제 평생 동안 살아가면서 조현병이라는 병에 한 번 걸리게 된다는 이야기가 되고요.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조현병과 유사한 병들이 있습니다. 망상장애, 단기 정신병적 장애, 조현정동장애, 조현역장애. 조현병과 유사한 증상들을 보이는 병들이 있는데 이러한 병들까지 합쳤을 때는 걸리는 분들이 훨씬 더 많아져요.
조현병의 유병률은 1%입니다. 근데 이제 조현병과 유사한 질환 같은 경우에는 통합을 해봤을 때 1.425, 1.43% 정도 돼요. 합쳐보면 뭐 2.5%까지 되는 거죠. 지금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2019년 9월 기준으로 대한민국 인구가 현재 5,170만 9,000명쯤 돼요. 조현병 1%, 현재 조현병으로 대한민국에서 치료받고 계신 분들이 50만 명이 넘습니다. 유사질환까지 포함을 해보면 74만 명. 합쳐보면 어떻게 될까요? 총 현재 2019년 10월 현재 대한민국에서 대략 이 조현병이라는 병과 유사한 질환을 이루어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의 총 인구는 125만 명이 넘습니다. 이웃나라 광역시, 울산광역시 인구가 대략 100만 명쯤 되죠. 부산시 인구의 거의 3분의 1 이상을 육박하는 사람들이 이 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병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보통은 이제 뭐 병을 쉬쉬하지만 아마 다들 이제 뭐 말을 안 하죠. 우리 집안에 누군가 아픈 사람이 있다는 걸 밝히기 힘들어요. 그런데 실제로 친구든 친지든 친척이든 일가 친척을 했을 때 이러한 정신질환을 겪는 분들이 보통 한 분씩은 있으세요. 실제로 말을 안 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 병이 안 좋은 병이구나, 정신질환이구나 라고 해서 넘겨볼 게 아니라 간단한 지식이나 정보 정도는 알고 계셔야지 혹시나 주변 이웃이, 혹시나 내가 아닌 지인이 어려움을 겪었을 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멘트, 그 말 한마디로 그분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그런 상황들도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이제 큰 축제장에 이 강의 순서가 마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제가 뭐 지금 시간을 제가 7분 정도 썼는데 대략 앞으로 한 40분 정도 쭉 질환에 대한 말씀 좀 이야기 좀 드릴게요. 실제로 진료 현장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입니다. 대체 이 병이 왜 걸렸냐? 내가 애를 잘못 키웠나? 내가 이제 죄인이다. 우리 아들이 이 병에 걸렸는데 너무 불행하다. 나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내가 잘못 키운 거 아니냐? 온갖 이야기들을 하세요. 그런데 실제 원인에 대해서는 복합적인 원인이에요. 물론 유전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신경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사고를 당한다든지 어릴 때 큰 뇌염을 앓는다든지 그런 질환들도 영향을 받기도 해요. 그리고 사회생활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발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꼭 집어서 말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유전적인 취약성 있는 분이 물론 있습니다. 양가 부모 중에 누군가 조현증으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라고 한다면 어쩔 수 없이 그 자녀는 그 병에 걸릴 확률이 올라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현병은 결코 유전적 질환이 아니에요. 유전병, 뭐 혈우병이든 유전적으로 쭉 타고 내려오는 그런 질환이 아니에요. 확률이 높아질 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들이 있기 때문에 방법도 여기 있는 거예요. 치료를 통해서 혹은 옆에서의 보조를 통해서 이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어떤 식으로 도와줄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도 이 원인 속에 답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얘기를 좀 드릴게요. 실제로 조현병은 이제 그 임상 경과에 따라서 쭉 이제 변화를 보이게 됩니다. 처음 병이 오게 되면 소위 말하는 양성 증상이라는 증상이 나타나요. 헛말이 들리고 헛것이 보이고 피해망상, 과대망상. 제가 진료 보시는 이제 환우분들 중에서 처음에 이제 치료를 처음으로 받으러 오셨을 때 내가 사실을 알고 봤더니 예수 그리스도였다. 내가 사실을 알고 봤더니 마호메트가 새롭게 이제 그 태어난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과대망상을 보이는 분도 있고요. 층간소음 문제가 있었을 때 윗집 누군가가 나를 괴롭히려고 끊임없이 나를 스토킹하고 쫓아다니고 어려움을 주고 있다라는 소위 말하는 피해망상증, 이런 이제 격렬한 증상부터 시작을 해서 병이 점점 경과가 진행이 되면서 음성증상이 들어가요. 음성증상은 어떻게 뭐 간단히 비유를 하자면 우울증이랑 비슷합니다. 사람이 처지고 의욕이 없고 처져요.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런 식으로 변화가 오게 되면서 실제로 뭐 인지기능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손상이 오기도 합니다. 그런 식의 병원 경과가 진행이 되게 돼요. 그래서 뭐 보통 인지증상, 기분증상, 공격성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보통 인지증상 같은 경우에는 조현증이라는 병이 지금은 조현증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대략 100년 전쯤 이 병을 처음 발견했을 때의 진단명은 조기치매였어요. 조기치매. 디멘치아 프리콤스라고 조기치매라고 불렀어요. 보통 이제 어른들이 이제 나이가 들고 70대, 80대, 90대가 되면 인지기능 손상이 옵니다. 기억력이 떨어지고 치매가 올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사람은 왜 젊은 사람인데 기억력이 떨어지느냐? 왜 치매 환자처럼 헛말을 하고 기억을 못하고 건망증이 너무 심하냐? 이런 의문이 100년 전부터 시작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조기치매라는 진단명을 썼고요. 그리고 실제로 문제가 되는 건 공격성이죠. 만성화된, 치료를 잘 받고 계신 환우분들이야 사실 이런 공격적인 면들이 없습니다. 단언컨대 없습니다. 하지만 초반에 급성기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공격적인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초반에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느냐가 중요한 문제가 되고요.
진단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뭐 저희가 합니다. 보통 이제 잠시 뭐 하루 이틀 갑자기 내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정말 안 좋은 일을 경험해서 뭐 이제 갑자기 환각 증상이 있었다라고 해서 절대 조현병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반년 이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전제가 깔렸을 때 이제 조현병이라는 진단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초기치입니다. 이 병의 경과에 대한 기능에 대한 그래프인데 가장 핵심적인 것이 첫 5년이에요. 첫 5년. 이런 부분이 있어요. 실제로 대한민국에서 조현증, 옛날에 불렀던 정신분열병이란 병에 대해서 옛날에 솔직히 말해서 숨기기만 했지 제대로 치료를 못했어요. 지금 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50대, 60세 이상의 환우분들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병 증상이 생기고 즉시 뭐 약물 치료가 됐든 병원 치료가 됐든 상담이 됐든 이런 것들을 받는 분들은 오히려 드뭅니다. 숙였을 뿐이에요. 하지만 요즘에 그 첫 5년, 만약 첫 이 병이 생기고 나서 첫 5년 만에 최초 진단을 해서 초반에 치료에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예후는 굉장히 달라집니다. 엄청난 차이가 생길 거예요. 제가 그 예시를 하나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제가 이제 제가 진료를 보고 있는 친구인데 이제 이 친구가 이제 학교 이제 다닐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가 없었어요. 그것도 따돌림이나 왕따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스스로 이제 뭐 밀어내죠. 친구를 안 만나고 수업도 제대로 안 듣고 혼자만의 세계에 빠져 있었던 친구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과 사이도 안 좋았고 실제로 뭐 이제 아버지랑도 맨날 싸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이제 고등학생이 됐을 때 아버지가 고민 끝에 친구를 만들어 주려면 기숙사 학교에 가서 사인실을 쓰는 이제 기숙사 학교에 가서 친구들이랑 지내면 좀 더 괜찮지 않을까라는 결심하에 집이랑 떨어져 있는 기숙사 학교 2회를 이제 입학을 시켰어요. 그래서 1년 고등학교 1학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친구는 여전히 없었고 이 친구가 굉장히 이제 특이한 친구였는데 얘가 군대, 밀리터리, 뭐 이제 군 무기, 총기 이런 데 굉장히 관심 많은 친구였어요. 그래서 뭐 쉬는 시간마다 러시아제 무기를 찾아보고 미국제 전투기를 찾아보고 이런 식으로 그게 흥미가 있었던 친구인데 사회생활이 잘 안 됐죠. 그러다 보니까 학교 담임 선생님이 이 친구 너무 이제 특이하다. 그래서 처음에 진료실로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진료를 좀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얘가 대화 자체를 잘 안 하는 친구였기 때문에 처음에 제가 진료를 봤을 때 이 친구가 진료실에 와서 제가 뭐 20분, 30분 동안 질문을 쭉 이제 던지고 대화를 나눴는데 제가 이제 답 한마디를 못 들었어요. 안녕하세요 말 한마디 못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접근을 할 수 있을까?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 군대에 대한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찾았죠. 막 블로그를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무기에 대해서. 뭐 탱크가 어떻고 뭐 이제 러시아제 미그 20, 뭐 미그 21, 수-52 뭐 이런 비행기들 검색을 해서 두 번째 진료 때 그 얘기를 제가 먼저 꺼냈어요. 너 뭐 이제 무기에 관심 많다고 하더라? 이 얘기 혹시 아냐? 꺼냈더니 그때부터 대화가 됐어요. 대화를 시작을 하면서 이제 얘가 모든 걸 거부하는 친구였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대화를 트면서 제가 일주일에 한 번 이상씩 쭉 이제 면담을 진행을 하면서 2달째 제가 진단을 내렸죠. 이 친구가 그냥 히키코모리나 사회적 위축이 있는 친구가 아니라 조현병의 전무 증상, 초기 증상 이걸 진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상담 치료뿐만이 아니라 약물 치료를 동시에 시작했어요. 그리고 처음에 이 친구 친구가 없었거든요. 아버지랑 사이가 너무 나빴어요. 치료를 하고 한 3개월 정도 가량 지난 뒤에 드라마틱한 변화가 생겼어요. 친구가 생기기 시작을 했고 아버지랑 사이가 좋아졌어요. 그리고 지난 여름방학 때 아버지랑 같이 자기가 이제 러시아제 무기를 좋아하는 그 이제 밀리터리에 대한 소리가 덕후라고도 하죠. 매니아였기 때문에 아버지랑 같이 15일 동안 배낭여행을 갔다 왔어요. 둘이서. 자기 관심이 워낙 많았으니까 러시아에 가서 이제 뭐 군부대 이제 시찰도 하고 뭐 이제 블라디보스토크에 가고 뭐 이제 모스크바에 가서 뭐 이런 것들 막 구경하고 하면서 사이가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좋아지면서 기숙사 학교에서 다시 학교 집 근처에 학교를 이제 전학을 했고 부모님이랑도 사이가 좋아졌고 그 뒤에 자기랑 비슷한 관심사가 있는 친구가 2명이 생겼어요. 또래 그룹이 이제 3명이 뭉쳐다니면서 다들 이제 군대 무기를 좋아하는 밀리터리 덕후들이었는데 모임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치료제도 제가 용량을 서서히 줄여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친구는 어떻게 보면 그거예요. 첫 5년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렸는데 정말 빠르게 진단을 한 거예요. 치료에 들어갔습니다. 상담을 진행을 했고 신뢰를 얻었고 약물을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저희가 보통 예후로 이야기를 하는 일반적으로 제가 조현병 환우분들 치료를 할 때 10명 중에 1명은 완치에 가까운 경과를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대략 30% 정도는 일상생활이 가능하고 통원치료 정도로 가능한 분들이 30% 정도고요. 40% 정도는 재발을 많이 해요. 그리고 한 15% 정도, 또 10분 중에 1분 정도는 너무 이제 힘들어서 입원 치료를 반복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초반에 정말 빠르게 진단을 하고 좋은 이제 관계를 쌓고 치료 세팅으로 들어옴으로써 이 친구는 앞으로 평생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겁니다.
이게 관건이에요. 그래서 혹시라도 주변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절대 숨기시지 말고 초반에 빨리 이야기를 해달라, 도움의 손을 청해라 라고 하는 게 핵심이 됩니다. 핵심 기간은 제가 아까 좀 전에 강조했습니다만 첫 5년입니다. 첫 5년. 첫 5년 내 첫 치료를 시작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경과는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조기치매, 옛날에 100년 전에 조기치매라고 불렀다고 했죠. 실제로 치료를 받지 않은 분들을 MRI 검사를 쭉 해보게 되면은 10년에 걸쳐서 뇌이축이 옵니다. 뭐 MRI 사진은 중간에 뇌실 쪽으로 해서 확장이 오고 있고 마치 이제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처럼 뇌가 쪼그라드는 MRI 영상이 있어요. 실제로 치료를 받지 않으면 10년에 걸쳐서 치매랑 비슷한 경과처럼 진행이 된다고 해요. 하지만 치료를 통해서 약물 치료, 이제 그 생물학적인 면담, 아니 이제 그 저희가 다른 이제 서포트를 받게 됐을 때는 이러한 경과를 밟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뭐 이제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를 하고요, 기능적인 증상 보전을 함으로써 정말 탁월한 그런 이제 사회적 기능을 유지하고 계신 분들도 있어요. 제가 치료하는 분들 중에서 가장 경과가 좋은 분이 한 분 있어요. 그분은 치과의사입니다. 치과의사예요. 치과의사인데 본과 4학년 때 증상이 조금 왔어요. 왔는데 머리가 좋은 분이었기 때문에 제가 좀 찾아봤어요. 치과에서 사실 뭐 이제 이쪽에 정신의학에 공부를 하진 않지만 본인이 책을 사서 좀 찾아봤어요. 그래서 내가 혹시나 전 이제 조현병에 걸린 게 아닌가 해서 진료실에 찾아왔습니다. 상담을 좀 했었고 그 당시에 경미한 증상이었어요. 그때부터 치료를 개시를 했죠. 그러고 나서 이제 국시를 치고 치과 의사가 됐고 치료를 쭉 이어가면서 그게 결혼도 했습니다. 같은 여자 치과 의사. 그래서 두 분이서 공동 결혼했어요. 하지만 병을 겪고 스트레스가 있으면 병이 한 번씩은 안 좋아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땐 이분이 알아서 와요. 와서 지금 내가 좀 안 좋은 것 같다. 잠시 한 보름 정도만 입원하고 싶다. 입원 잠시 하셨다가 증상이 또 퇴원해요. 입원하는 동안에 휴가를 내는 거죠. 와이프가 대신 이제 일을 합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도 자녀 두 분을 낳고 뭐 제가 뭐 장소를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현재까지 부부 치과를 성공적으로 정말 운영을 잘 하고 계세요. 이분 같은 경우에 옆에서 봤을 때 이 사람이 무슨 병이 있어? 라는 구분이 안 되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10명의 경과 중에서 완치에 가까운 분에 해당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병이라고 하는 것이 조현병이나 정신질환이 결코 이제 감당이 불가능하고 처치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경과를 보일 수 있는 분들은 얼마든지 있다라는 강조를 드리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분들 중에서 간호사도 한 분 계세요. 이분도 약간 이제 뭐 간호 실습을 돌다가 증상이 좀 안 좋아서 이제 저랑 상담을 시작을 했었는데 이제 병이 왔죠. 치료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대학병원에서 근무를 했는데 대학병원 아무래도 일이 너무 많으니까 너무 힘들어해서 그러면 좀 일이 좀 편한 것으로 옮겨라. 그래서 그냥 이제 일반 이제 동네 병원에 이제 그 간호사로 들어가서 크게 힘든 일을 하지 않으면서 지금까지도 업무를 잘 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옆에서 봤을 때 이 친구가 병이 있나 없나 구분이 안 갑니다. 그러니까 빠른 진단과 치료를 통해서 얼마든지 좋은 결과로 흘러갈 수 있다는 걸 제가 강조를 드리는 거고요. 그럼 과연 이런 병들을 제가 쭉 이제 빨리 찾아야 됩니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여러 번 반복을 한 거죠. 그럼 어떻게 치료를 하느냐? 일단 얘기를 좀 연달아서 드릴게요. 실제로 이제 보면은 뭐 치료, 의사와의 치료가 있고 환자 스스로 하는 노력, 가족의 노력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신과 같은 경우에 특이하게 이거 외에 이제 사회적인 노력이 동시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이제 대규모의 행사가 열리는 것들도 국가에서 예산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행사를 열어라, 너희가 홍보를 해라, 환우분들한테 도움을 줘라. 그런 예산이 나오고 갖고 있는 정신보건센터 직원들도 상당히 많고요. 납병원들, 병원들, 굉장히 많은 의료기관과 도와줄 수 있는 이제 그런 수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이 그냥 이걸 안고 계실 필요는 없어요. 힘들 때는 도움을 청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약물만 써서도 안 되는 거고요. 이제 상담도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주변에서 보조를 받는 그런 것들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지만 전제 조건은 약물 치료를 하긴 해야 돼요. 왜냐하면 생물학적인 질환이니까. 제가 뭐 조기 치매가 올 수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다시피 어쩔 수 없이 뇌 기능의 손상이 점점 진행이 될 수 있는 병이기 때문에 치료 약물을 통해서 병의 경과를 늦춰주거나 회복시키는 게 필요하고 거기에 보조적으로 상담 치료, 면담 치료, 주변 재활 치료 같은 것들이 동반이 돼야 돼요. 실제 약들도 많죠. 약들이 굉장히 많이 개발이 됩니다. 근데 이제 보통 약들도 보면 뭐 주치료제도 있고 보조제도 있고 뭐 부작용 방지제나 여러 가지 약들을 저희가 뭐 진료 세팅해서 조합을 해서 드리게 되는데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약물 치료가 치료의 전제 조건인데 과연 그러면 조현병에 대한 약물 치료는 대체 언제부터 시작이 됐을까? 생각보다 얼마 안 됩니다. 최초의 약물이 개발된 지 50년 조금 넘었어요. 50년 조금. 1950년대 대한민국이 이제 뭐 광복했을 때 그때쯤 해서
처음으로 클로로프로마틴이라고 하는 조현병에 대한 약물이 개발이 됐습니다. 그 뒤부터 지금 50년, 60년째 약물 치료에 대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100년 전만 해도 뭐 이제 조기 치매니 뭐 화려하게 말들은 했지만 치료 방법은 없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 유일하게 격리하고 다른 곳에 이제 나누고 이런 것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약물 치료가 50년 전에 개발이 됐어요. 이걸 제가 왜 강조를 드리느냐? 초기 1세대 약물과 현재 저희가 치료에서 사용하고 있는 약물은 그냥 아예 다른 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작용이 됐든 효과가 됐든 그게 예후를 이제 이끌어내는 부분이 됐든 그냥 완전히 다른 약이에요. 끊임없이 개발이 되는 거예요. 실제 저도 진료 현장에서 어떻게 보면 낙담하는 환우분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부모님한테 말을 해요. 우리 아들이 병에 걸렸는데 평생 어떻게 살지 아버지로서 죄책감이 크다, 너무 힘들다, 마음고생이 심하다, 잠을 못 자겠다 그런 얘기를 해요. 약물이 개발된 지 50년밖에 안 됐어요. 그러면 과연 앞으로 20년, 30년, 40년, 50년의 향후 기간에 얼마나 더 많은 의학의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혹시 모르죠? 정말 완치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완치제 개념까지는 아니더라도 현재 개발되어 있는 이제 좋은 치료제들과 여러 가지 치료 세팅들을 통해서 조기에 발견만 한다고 치면은 정말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안정적이고 정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치과 선생님처럼 그런 기능을 유지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들 계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 치료제를 통해서 이런 걸 씁니다. 뭐 환청이 줄어들고요, 불안이 줄어들기도 하고 잠을 잘 자기도 돼요. 그리고 안 좋은 행동들이 줄어들게도 만듭니다. 그러면서 경과에 따라서 약들 이것저것 조합을 해서 저희가 사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치료제를 보면 옛날에는 알약밖에 없었어요. 알약, 유일하게 알약. 근데 뭐 계속 개발이 돼요. 계속 만들어져요. 그래서 물로 된 약도 요즘 나오고요, 녹여 먹는 약도 나와요. 환우분들이 이제 약물을 삼키는 게 힘든 분들이 있으니까 마치 이제 그 사탕처럼, 솜사탕처럼 입에 딱 넣으면 그냥 물에서 사르르 녹아 흡수되는 약들도 있어요. 먹어보면 살짝 달아요. 살짝 다른 게. 저 같은 경우에 저는 이제 제가 처방하는 약물을 제가 다 먹어봅니다. 저는 제가 먹어본 약만 처방을 내거든요. 그런데 이런 녹는 약들 같은 경우에는 먹어보면 달달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약을 정말 먹기 싫은 분들한테 그럼 이제 녹는 약 한번 드셔보시고요, 사탕처럼 이제 생각하시고 드시면 됩니다라고 전달했을 때 잘 드세요. 그런 식으로 치료제가 개발되는 거고요. 처방형으로 몸 안에서 서서히 녹는 약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최근에 핫한 장기 지속형 주사제까지 나왔어요. 이건 뭐냐? 옛날에는 4가지 약을 먹어야 됐어요. 뭐 이제 환우분들이 아침에 약을 먹든 저녁에 먹든 하루에 2-3번을 먹든 4가지 처방을 먹어야지만 효과가 있었는데 정말 안정적이고 증상 조절이 잘 된다는 전제가 물론 깔려있긴 합니다만 한 번에 딱 엉덩이 주사 맞았어요. 근육 주사 한 번 맞았는데 약효가 한 달간 그런 약들도 개발이 됐어요. 이 약은 최근 임상적으로 한 3년 전부터 대한민국에서 적극적으로 사용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번 맞으면 2주가 가는 약도 있고요, 한 달 가는 약도 있고, 주사 한 번 맞으면 3달 가는 약도 있어요. 그러면 정말 증상이 안정적이라서 장기 주석형 주사제를 3달짜리를 맞음으로 증상을 조절할 수 있는 분이다 라고 한다면 이분은 1년에 병원을 4번만 오시면 되는 거예요. 뭐 엄청나게 개발이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정신의학에 대한 치료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까지 왔어요. 앞으로 더 올 겁니다. 더 갈 겁니다. 나중에 백신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정말 드라마틱한 좀 더 효과 좋은 약물들도 얼마든지 개발이 가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진료를 하는 분들 중에서도 이제 뭐 급성기 증상이 왔을 때 너무 힘들 때는 뭐 장기 이런 주사제를 쓰기가 힘든 건 사실이긴 해요. 하지만 증상이 안정적이다, 좋다는 전제에서는 협의를 하죠. 2달에 걸쳐서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계획을 해서 치료제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 외래 진료에도 정말 이제 한 달에 한 번씩만 병원 와서 주사 한 대 맞고 매일같이 먹는 약 없이 정말 생활을 잘 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들 계세요. 그래서 학교에서 뭐 이제 이런 사용을 적극 권고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뭐 이제 대학병원급뿐만이 아니라 뭐 제가 근무하고 있는 간호병원, 제가 근무하는 병원 전문 정신병원입니다. 그래서 전문 정신병원에서도 이런 치료제들을 사용을 합니다. 저희 병원에서도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혹시나 지금 진료 보시는 분이 있거나 아니면 주변에 그런 환우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 게 있다고 하던데 한번 병원 가서 한번 이제 의논해봐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조언을 한 번쯤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또 중요한 게 또 이제 뭐 제가 약물만으로는 안 된다고 몇 번 말씀을 드렸죠. 주변의 보조도 물론 필요합니다. 가족 시간. 보통 가족분들이 잘 인정을 못해요. 어쩔 수 없죠. 숨기고 싶어 해요. 그래서 제가 뭐 이건 제가 굉장히 기억에 남는 상황인데 예전에 제가 그 남해 쪽에서 이제 진주 아래쪽에 있는 작은 소도시예요. 거기서 제가 이제 근무를 이제 좀 한 적이 있는데 거기서 한우분이 이제 조현병 한우분이 여성분이었어요. 입원을 이제 하시는데
처음에 제가 진료를 담당을 맡았더니 막 이제 병원의 이사장님이나 막 행정부장님들 막 찾아오시는 거예요. 신경 써서 봐야 된다. 이 사람 정말 신경 많이 써줘야 된다. 아, 왜 그러느냐 물어봤더니 그 당시에 이제 그 여의도에 계신 모모 의원님의 이제 사촌 동생이래요. 사촌 동생인데 서울에 있는 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니까 소문이 퍼질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찾고 찾아서 서울에서 남쪽 끝에 있는 병원에 입원을 시킨 거예요. 숨기고 싶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분은 제가 이제 한 번씩 제가 전화를 하면은 제가 이제 보호자한테 연락을 하잖아요. 환자분 증상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려야 되니까 연락을 드리면 본인이 안 받아. 비서가 받아. 그래서 무슨 의원 사무실입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누구입니다. 하면 이제 아직 의원님은 출타 중이라서 어쩌고 연락도 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나중에 연락을 오죠. 아, 선생님, 내가 뭐 사실은 누구인데 그래서 이제 연락을 받기 힘든 게 있습니다. 힘들 때는 누구 비서한테 연락을 주세요. 그런데 이분은 숨기고 싶은 거죠. 근데 이런 태도가 과연 그 환우분한테 도움이 될까라면 절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 집안, 뭐 이제 그 국회의원까지 배출했던 집안이니까 큰 집안이겠죠. 큰 집안인데 비밀로 하고 집안에 숨겨만 두다가 이 여환우분은 첫 치료까지 10년이 걸렸어요. 증상이 굉장히 악화된 상태에서 병원을 찾아왔고 그 시점에서는 입원 치료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세팅 하에서 첫 치료를 제가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의 인식도 굉장히 중요해요. 어떻게 보면 잘 사는 집, 정말 이제 그 내세울 게 많은 그런 집안에서 오히려 더 이제 숨기는 경향이 많아요. 그러니까 숨기지 말고 처음부터 찾아라, 알려줘라.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가족들한테 알려드리고 교육하는 것도 저희 진료 과정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치료가 필요한 환우분들이 가족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을 못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환자에 대한 경험에 더해서 치료진의 전문적인 정보와 더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실제로 저희가 진료를 보게 되면은 뭐 입원 치료야 뭐 별개의 문제일 수가 있겠지만은 보통은 처음에 이제 발병해서 병원에 오시게 되면 처음엔 주 1회 보통 진료를 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진료를 봐요. 그리고 증상이 조금 좋아지면 2주에 한 번, 최대한 길게 4주에 한 번 정도 진료를 봅니다. 그렇게 되면 한 달에 평균 2번 정도 진료를 봐요. 뭐 초반에 저희 진료 보시게 되면 30분, 40분 면담을 하게 되고요. 증상이 안정화가 되면은 면담 시간이 뭐 이제 크게 많이 필요 없으니까 서서히 줄여나가는 과정을 거쳐요. 그렇게 되면 대략 저희 이제 그 각 환우분들이 의원이나 병원을 선택해서 의사와 진료를 시작을 했을 때 그 담당 정신과 전문의와는 1년에 20번 이상의 만남을 가지게 됩니다. 조현병은 만성질환이기 때문에 만약 20년, 30년의 경과를 따지게 됐을 때는 이 사람이 정신과 전문의와 만나는 횟수는 대략 600번에서 1000번 정도가 돼요. 가족보다 더 자주 만나게 되고 가족보다 더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진료보고 있는 환우분들에 대해서 저는 이 환우분의 제가 이제 그 대변자이자 상담자이자 치료자이자 변호사라는 생각을 해요. 혹시나 송사가 발생했거나 대처를 잘 못하는 분들 많습니다. 조언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충분히 도움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치료적 시설이 있고 주변 서포트하는 그런 이제 시스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 못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 조언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개인적으로 쓰는 표현으로는 이제 치료자와 이제 환우분들도 합이 맞아야 된다는 표현을 써요. 뭐 궁합에서 이제 단어를 떼와가지고요. 그래서 만약 합이 맞는 좋은 치료자를 잘 만났다라고 한다면 그 병을 앓고 계신 환우분들은 정말 좋은 경과를 거쳐서 좋게 진행할 수 있는 확률이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지금 뭐 진료 보신 선생님이나 혹시 병원의 선택에 있어서도 약간 신중할 필요는 있으시겠지만은 뭐 제가 초반에 여러 번 강조를 합니다. 첫 5년에 빨리 발견을 하고 약물 치료는 필수적이고 끊임없이 발달을 할 것이고요. 가족들에 대한 인식도 개선을 해야 되고 좋은 의사를 만나야 돼요.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뭐 이 공간에는 시민공원에는 이제 광역보건센터를 포함해서 여러 직원분들이 많이 나와 계시고요. 저 같은 정신과 전문의사도 나와 있습니다. 옆방에서는 정신과 전문의들이 지금 상담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럼 오신 김에 혹시라도 주변에 어려운 분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한번 가서 상담 한번 해봐라. 너랑 이제 합이 맞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잘 지낼 수 있는 인식이 괜찮은 그런 분을 만날 기회를 한번 찾아봐라 라는 식의 조언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뭐 의논을 해요. 뭐 저희가 봤을 때 뭐 그냥 일반 내과나 다른 진료처럼 뭐 이제 진료 환경에 왔다는 전제하에서는 아 그래요 뭐 혈압 어때요? 몸 괜찮아요? 하고 약 주는 게 아니에요. 얘기를 해요. 네. 어떻게 지내셨느냐? 일상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스트레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 식으로 대화를 이어가면서 중요한 결정사항이 있을 때 여러 가지 결정을 내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제가 어떻게 보면 약간 뭐 이제 대외적으로 절대적인 비밀을 유지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만은 제가 알고 있는 이제 그 환우분들의 개인사는 몇천 가지가 넘죠. 기구한 운명들과 여러 가지 송사 사건들과
의논을 하시기 때문에요. 그러면서 도움될 수 있는 조언은 계속 드리는 겁니다. 그런 식의 치료의 반려자, 어떻게 보면 이제 배우자의 개념보다는 치료적 반려자를 찾는다는 느낌으로 저희 정신과 전문의들을 접해주시고 대해주시면 저희가 감사히 거기에 대해서 도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일단 뭐 생활 습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뭐 제가 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진료받던 친구 중에 지금도 계속 보는 친구인데 20대 초반에 대학생이었어요. 대학생이었는데 이제 초반에 병이 왔어요. 이 친구는 이제 환청보다는 피해망상증이 좀 심했어요. 그래서 이제 동아리 활동을 하는데 주변에 이제 동아리 활동 하고들이 나를 집단적으로 괴롭힌다, 나를 감시하는 것 같다. 카톡으로 뭔가 문자를 보냈는데 이게 나한테 뭔가 해코지 하려고 어떻게 하려고 보낸 거 아니냐라는 인식을 하기 시작을 했고 치료를 시작을 했습니다. 상담 시작을 했고 빠르게 진단을 시작을 한 거고 약물 치료도 개시를 했어요. 그런데 잘 호전이 안 되는 거예요. 잘 호전이 안 됐어요. 그래서 좀 이제 긴밀하게 좀 봤더니 제가 고민을 하다가 한번 다음 진료를 올 때 하루 일과를 어떻게 보냈는지 한번 이제 그 생활 계획표 같은 거 좀 이제 써가지고 오시면 좋겠다. 봤더니 낮밤이 완전히 바뀌어 있어요. 이 친구는 밤사이에 그냥 이제 그 깨어있고 사람들 만나고 겁이 나니까 아침 6시에 잠을 자는 거예요. 저녁 6시에 일어나 활동 좀 하다가 또 밤에 더 게임하다가 TV 보다가 잠시 동네 앞바퀴 돌았다고 잠을 자. 생활 습관이 완전 깨져 있죠. 깨져 있다 보니까 약물 치료와 상담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빠른 호전을 못 봤어요. 그 다음부터 제가 생활 습관 교정에 들어갔죠. 설득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세팅을 만들어 드렸어요. 그러면서 생활 습관이 바뀌면서 정말 또 드라마틱한 변화가 있어요. 이 친구가 물론 제가 지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분이 이제 어업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선주를 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어업을 하는 이제 그 회사 사장님의 아들이었어요. 근데 병이 온 거예요. 그런데 현재는 증상이 너무 좋아져서 부산이랑 이제 그 포구를 왔다 갔다 하면서 중간 관리직 일을 너무나 잘하고 있어요. 지금도 이제 저를 진료를 보려고 2시간 차를 타고 병원에 옵니다. 그 진료를 보고 있고 잘 지낸다는 이야기를 하고 이 친구는 여자친구도 있고 돈도 지금 잘 벌고 있고 사회생활도 너무 잘합니다. 옆에서 봤을 때도 키도 크고 훤칠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누가 이제 환자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런 식이 어떻게 보면 앞서 여러 가지 요소들도 있긴 합니다만 규칙적인 생활, 어떻게 보면 사람 핵심적인 생활은 뭐 2가지로 요약을 하면 됩니다. 잠 잘 자고 밥 잘 먹으면 돼요. 이런 외적인 걸 다 떼놓고 봤을 때. 그러니까 규칙적으로 수면을 취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적절한 규칙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경과는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얘기를 해요. 뭐 스트레스 관리도 해라, 뭐 여가 활동도 하고, 뭐 이제 뭐 스트레스 관리 방법도 하고, 한 번씩 활동도 하셔라라는 이야기를 어떻게 보면 뻔한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이런 말씀도 저희가 드리게 되고요. 하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뭐 통원 치료가 됐든 상담을 됐든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증상 중에서 공격적인 증상이 있다, 누군가가 위험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어쩔 수 없이 그 시점에서 입원 치료를 결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입원 치료를 결정을 해서 급성기 증상을 이제 좀 잡고 나서 거기에 다시 다른 방법들을 의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할 때나 아니면 적절한 약, 혹시나 약물 부작용에 예민한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것들을 맞추기 위한 과정이 필요할 수 있고요. 그리고 혹시나 공격적인 환우분들에 대해서는 환자 본인과 이웃분들, 가족분들의 안전을 이제 보장하기 위해서 입원 치료하기도 해요. 그리고 스스로 뭐 식사를 잘 못하셔가지고 뭐 일주일 굶고 거의 쓰러져가지고 뭐 센터에서 발견해서 병원에 모시고 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입원 치료를 해야 되겠죠. 이게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조현병, 정신질환 같은 경우에는 다른 모든 질환과 약간 비교되는 면이 있어요. 치료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약간 뭐 요즘에 인권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슈가 있긴 합니다만은 여러 가지 질환들 중에서 유일하게 비자발적인 치료, 좀 더 강하게 말씀드리면은 강제적인 치료 개시가 필요한 이제 할 수 있는 병이 사실 조현병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뇌 정신질환이기 때문에 증상이 안정되고 좋아진 단계에서야 당연히 문제가 없겠지만 급성기로 증상이 와서 피해망상이 너무 심하고 환청이 너무 심하고 공격적이고 거칠어, 이럴 때는 본인의 안정과 이제 그런 이제 편안함을 위해서라도 입원 치료가 돼야 돼요. 하지만 제발로 내가 안 좋으니까 스스로 병원에 가서 치료해야지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은 너무나 드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비자발 치료, 고입원 치료라고 하기도 하고 동입원 치료라고 하기도 하고 행정입원에 대한 절차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법적인 절차가 있습니다만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입원 치료를 개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정신보건법, 이 이제 법에 근거해서 환우분들이 정말 위험한 상황이고 치료가 필수적인 상황인데 쉽지가 않다라고 한다면 인권 존중을 이제 베이스로 깔고 인권에 대한 근거한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비자발적인 치료를 개시하는 게 가능합니다.
처음에 이제 환우분들이 뭐 이제 억지로 오니까 나 싫다, 뭐 너희들 다 고소할 거다라는 그런 격렬한 감정을 표현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지만 보통은 10분 중에 90, 이제 100분 중에 95분 이상은 적절한 치료를 마치고 퇴원을 결정할 쯤에서는 처음에 그때 이제 그 거칠게 말한 것들, 이제 욕한 것들 너무나 미안하다, 감사하다, 치료를 잘 받아서 지금 이만큼 좋아졌다는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 어떻게 보면 인권적인 문제에 쌓였을 때 뭐 강제 입원, 비자발 입원, 옛날처럼 어디 뭐 감옥에 가두는 거 아니야? 이런 개념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인권도 엄청나게 발전되어 있는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뭐 전국 어디 병원에 가시든 간에 그런 이제 그 비인도적인 처사는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존중해서 어떤 치료가 필요할 때는 법적인 절차 그리고 유일하게 모든 질환들을 통틀어서 비자발적인 치료 개시가 가능한 병이 조현병이기도 하고 정신건강의학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회복에 쓰는 거예요. 약을 써야 되고요. 어쩔 수 없이 생물학적 질환이니까 유지를 합니다. 유지를 하고 또 재활도 해야 되고 본인의 노력도 필요해요. 그런 과정 중에서는 저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언제나 환우분들의 옆에 서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저희뿐만이 아니라 여러 도와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당장 앞에 나가보셔도 뭐 이제 뭐 남부센터, 뭐 북부센터, 온갖 정신보건센터에서 다 모여 계세요. 그런 분들이 다 도와주실 수가 있어요. 도움을 받는 장치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뭐 치료를 하고 급성기 치료를 하고 이제 뭐 어쩔 수 없이 기능이 퇴화된 분들도 있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땐 저희가 뭐 이제 재활 치료도 합니다. 뭐 다시 살린다, 기능을 원래대로 복구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것저것 도움을 드리는 거예요. 도움을 드리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하기도 하고 저희 원 같은 경우는 제가 근무하는 가나병원에 뭐 납병원이 있어요. 마실로라고 납병원이 있는데 거기 계신 환우분들이 이제 뭐 재활 치료를 하시는 분들이죠. 외래 치료를 통해서 그걸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납병원에 오신 분들이 매일같이 학교 가듯이 아침에 이제 학교처럼 이제 출근을 하는 거예요. 와가지고 이제 거기 계신 사회복지사 선생님, 간호사, 저희 정신건강학과 전문의들과 이야기를 하고 레크레이션 활동을 하기도 하고 공부를 하기도 하고 이제 같이 나들이 다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어떻게 약간 이제 각 병원마다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 저희 원에서 납병원 이제 그 시스템은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매번 이제 환자분들이랑 저희 치료진들이랑 같이 나들이 다녀요. 영화도 보러 가기도 하고 이제 구전동 카페 거리에 놀러 가기도 하고 전포동 카페 거리죠. 전포동 카페 거리에 놀러 가기도 하고 좀 전에도 지금 이제 여기 공원에 저희 환우분들이랑 저희 복지사 선생님들이 마실 한번 나오셨어요. 한 바퀴 쭉 도시고 먹을 거 좀 잘 드시고 이제 생활 참여하시고 지금 아직 귀가하셨나 모르겠어요. 그런 식으로 도와줍니다. 이런 장치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꼭 이제 뭐 국가에서 돕는 지원뿐만이 아니라 지금 진료받는 병원들이 있고 혹시라도 그 병원에 뭐 전문 정신병원이고 납병원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는 병원이라고 한다면 거기도 한번 도움을 청해 보시는 게 가능해요. 각 병원의 특색은 다 다르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합이 맞는 본인의 성향과 맞는 병원을 선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뭐 사회기술을 실제 연습을 해봐요. 뭐 이런 상황입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마치 연극하듯이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시험을 해보기도 하고요. 대인관계훈련, 교육도 시행을 합니다. 제가 뭐 지금은 제가 여기 이제 그 나와서 이제 시민공원 강의를 합니다만은 원에서도 강의를 제가 여러 번 해요. 뭐 하는 분들 가족분들 모셔놓고 이런 병입니다. 같이 계신 그 따님을 이렇게 이제 도와주십시오. 모아놓고 강의실에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기도 하고요. 직업재활훈련도 많이 이제 진행을 연결을 해드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이제 그 보호센터 같은 곳에서 이제 그 간단한 힘들지 않은 직업들을 연결해 주기도 해요. 연결해 주면서 간단한 일을 하시면서 용돈벌이 하시고 생활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자조모임도 연결을 하고 운동도 같이 하죠. 그리고 뭐 지금 보면 이런 그 것들 활용하실 수 있는 거예요. 입원 치료가 뭐 통원 치료뿐만이 아니라 정신건강증진센터라고 하는 지금 현재 부산시에는 각 구마다 다 있습니다. 남구, 동구, 부산, 뭐 이제 수영구, 진구 모든 구에 이제 증진센터가 하나씩 다 있어요. 거기 이제 뭐 팀장급부터 해서 간호사 선생님, 정신전문 간호사, 상담 심리사, 촉탁으로 나가고 있는 정신건강의과 전문의, 사회복지사 다 세팅이 돼 있어요. 그래서 각 구에 지금 이제 거주하시는 이제 거주지에 맞는 이제 센터에 가셔서 문의를 하시면 정말 친절하게 잘 도와주세요. 그런 것도 있고 사회복지 시설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입원을 하고 이제 치료를 하고 이제 다시 집으로 복귀를 하려고 하는데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한다면 연습하는 단계에서 그룹홈이라고 해서 숙식을 제공하면서 기숙사 형태로 도와주는 그런 식의 세팅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전에 저희 병원에서 어떻게 하는지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뭐 저희 가나병원에 있는 마실로 같은 납병원처럼 납병원 시스템을 갖고 있는 병원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잘 선택을 하시고 얼마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수단들은 많이 있다라는 전제를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제 사실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사실 뭐 총체적으로 정리 좀 해드릴게요. 요 내용도 사실 뻔한 내용들이고요. 오늘
지금까지 쭉 제가 뭐 50분에 걸쳐서 쭉 말씀드린 것들 요약 정리를 해보면 빠르게 발견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게 첫 번째입니다. 핵심적인 기간이 5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본인이 혹시라도 앞으로 어려움이 생긴다, 아니 주변에 다른 누군가가 어려움이 생겼다, 가족, 친지 누군가가 이 강의를 들은 여러분들 중에서 가족, 친지 누군가가 어려움이 생겼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한번 진단 제대로 받아봐. 이 말 한번 던지는 것만으로도 그분의 인생이 바뀔 수가 있어요. 첫 5년에 최초 진단이 들어가고 최초 치료가 됐을 때는 경과는 어마어마하게 달라진다는 이야기고요. 치료를 제대로 했을 때는 10분의 환우분들 중에서 10% 정도는 정말 완벽한 호전을 보이는 분들이 있고 20-30% 정도는 이제 대부분 별 차이 없이 일상생활 잘 하시는 분들이 있고 단 10%만이 정말 어려움이 있어서 입원 치료를 반복을 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생긴다. 그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10%로 치면은 사실은 초반에 빠르게 진단하고 도움을 받으실 수 있다는 거기에 될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또 있고요. 그리고 약물 치료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약이 개발된 것은 50년밖에 안 됐다고 말씀드렸죠. 치료제는 계속 개발될 거예요. 혹여라도 치료를 받는 분들 여기 계시거나 주변에 계시다고 한다면 그런 기대를 얼마든지 거셔도 됩니다. 앞으로도 개발은 엄청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라고 해도 현재 치료제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개선된 의학과 암에 대한 사망률이 점점 줄어드는 것처럼 조현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환우분들도 점점 더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현재 2019년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병원과 정신요양원과 소위 말하는 보호시설들의 입원 치료를 유지하고 있는 분들이 대략 8만 명에서 9만 명쯤 됩니다. 그러니까 50만 명 정도의 환우분들이 이제 대한민국에 계시다고 했죠. 그 중에 5분의 1, 뭐 이제 5분의 1 뭐 말도 안 되나 50분의 1 정도, 2% 내지 3% 정도 분들이 이제 한 10% 20% 정도 이제 치료하고 계신데 그분들이 뭐 현재 옛날에는 막 다 몰랐던 거예요. 지금 70대 먹으시는 환우분들이 그 당시에 젊으셨을 때 누가 진단했겠어요? 모르다가 계속 넘어온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와서 진단하고 치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 세대에 혹시라도 병이 걸린다고 해도 옛날에 걸리셨던 지금 뉴스에서 이슈가 되는 안 좋은 분들과는 전혀 다른 경과를 밟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일단 그런 이제 뭐 약물 치료는 전제 조건이 있다는 이야기지라 뭐 희망적인 이야기도 같이 곁들여서 말씀드리고요. 하지만 그런 치료를 통해서 정말 어려움이 생긴다라고 한다면 어쩔 수 없이 입원 치료를 해야 된다. 그리고 입원 치료하고 종결이 되고 나왔을 때 도움받을 수 있는 수단들은 너무 많다. 정신건강복지센터, 그리고 약병원, 사회복지시설 등등 많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찾아보면 주변에 많아요. 오늘 여기 이제 그 축제에 오셔서 그런 정보들도 좀 얻어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현병이라는 병이 실제로 많은 이슈가 되고 다들 겁을 내고 걱정을 하는 건 사실이긴 합니다만은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저희 쪽에서 치료를 유지하시는 분들은 너무나 선하신 분들이고 좋은 분들이고 어떻게 보면은 제가 어떻게 치료적 반려자로 치료적으로 제가 끌어다니는 분, 뭐 제가 반대로 이제 그런 분들의 말들을 제가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혹여라도 이 병이 정말 난치병이다, 정말 감당이 불가능한 병이다 라는 인식을 혹시라도 가지고 계셨다면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그 인식을 조금 바꿔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긴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강의는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